1943년 1월 17일 튀니지 카세린 고개 상공 23,000피트입니다. 공기에서는 금속과 얼음 냄새가 났습니다. 벤자민 워너 하사는 B-7 플라잉 포트리스 스피릿 오브 세크라멘토의 후방 포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기모 안감 마스크 안에서 그의 입김이 얼어붙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플렉시글라스 돔을 통해 아래로는 사하라 사막이 주름진 갈색 캔버스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고대하고 무관심한 모습이었습니다. 12대의 폭격기 편대는 밀집 전투 대형으로 겨울 하늘을 가로질러 날았습니다. 엔진 소리는 북아프리카 상공의 공중전에서 끊임없는 기계음처럼 들렸습니다. 워너는 이 포탑에서 4달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는 23번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피아니스트가 자기 악기를 알듯이 자신의 총소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계적인 장전 소리, 포탑 바닥에 부딪히는 황동 탄피 소리도 익숙했습니다. 코다이트 냄새가 유압유와 땀 냄새와 섞이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무게도 알고 있었습니다. 임무 전 브리핑 때 가슴에 드리워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보 장교가 지도에 목표까지 빨간 줄을 긋고 비행 경로상에 알려진 전투기 기지들을 표시할 때였습니다. 오늘은 5개의 원이 있었습니다. 5개의 메서슈미트 둥지가 수정처럼 맑은 북아프리카 하늘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방 사수 위치는 전쟁에서 가장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뒤에는 하늘과 공중전의 끔찍한 방정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루프트바페 조종사들은 이 기하학적 형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에서 배웠고 폴란드와 프랑스 상공에서 완성했습니다. 영국 상공에서는 치명적인 효율성을 발휘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은 확고했습니다. 전투기들은 폭격기가 가장 취약한 후방에서 공격합니다. 이때의 접근 속도는 사수에게 반응할 귀중한 몇 초만을 허용합니다. 후방 사수의 임무는 이론적으로는 간단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죽음이 뒤에서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이 자신을 죽이기 전에 죽이려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43년 1월 17일 아침, 편대가 적대적인 공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정찰병의 경고가 무정의로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6시 방향 고고도에서 적기가 하강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벤자민 워너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사후 보고서에 기록되고 전술 브리핑에서 분석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폭격기 방어 사격에 근본적인 교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대 사거리에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왜 이 순간이 중요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12대의 독일 전투기가 4분 만에 하늘에서 격추되었습니다. 워너의 이름은 영국 제8 공군 본부부터 텍사스 훈련 시설까지 기밀 정보 요약 보고서에 회람되었습니다. 우리는 연합군이 1943년 겨울에 직면했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을 괴멸시키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유럽과 북아프리카 상공에서의 전략 폭격 작전은 단 하나의 끔찍한 전제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중무장한 폭격기들이 밀집 방어 대형으로 비행하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전투기 호위 없이도 목표까지 싸우고 돌아올 수 있다는 전제였습니다. 보잉 B-7 플라잉 포트리스는 이러한 철학을 알루미늄과 강철로 구현했습니다. 여기에는 열세정의 59경 기관총, 장갑판, 자동 밀봉 연료 탱크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항공기를 산산조각 낼 피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영국군은 주간 폭격을 시도했지만 엄청난 손실을 입은 후 야간 작전으로 전환했습니다. 미군은 자신들의 요새가 주간 비행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943년 1월에 대가를 치를 때가 다가왔습니다. 슈바인프루트 상공, 레겐스부르크 상공, 루르 계곡 상공에서 편대는 강하게 출격했지만 부서져 돌아왔습니다. 항공기가 단순히 사라져버린 전투 대형 속에 텅 빈 공간들이었습니다. 죽은 병사들이 여전히 하네스에 묶인 채 포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계산은 참혹했습니다. 독일 전투기 한 대가 격추될 때마다 루프트바페는 미군 폭격기를
3대대 1대의 비율로 격추했습니다. 때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B-7 한 대는 2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10명의 훈련된 승무원을 태웠습니다. 메서슈미트 BF-109 한 대는 5만 라이히스마르크의 비용이 들었고 1명의 조종사를 태웠습니다. 이 교환 비율은 지속 불가능했습니다. 1943년에 BF-109는 완성된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구스타프 모델, 즉 트위니지 상공을 맴돌던 BF-109G는 그 날개에 20mm 기관포를 장착했습니다. 또한 프로펠러 허브를 통해 발사되는 30mm 기관포도 갖추었습니다. 수년간의 전투에서 살아남아 연합군 전체 비행대대를 능가하는 격추수를 기록한 조종사들이 있었습니다. 숙련된 루프트바페 조종사들의 손에서 BF-109는 치명적으로 효과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전술을 과학의 경지까지 발전시켰습니다. 폭격기의 방어 사격이 가장 약한 후방 반구에서 접근했습니다. 후방 사수가 당황하여 허공에 총알을 낭비하는 동안 300야드 이내로 접근했습니다. 이후 3초간 집중 사격을 퍼붓고 이탈했습니다. 전투기와 폭격기 사이의 접근 속도는 시속 400마일 이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수들은 전투기가 자신들을 지나가거나 자신이 죽기 전에 짧고 필사적인 일제 사격을 채 발사하지 못했습니다. 미군 방어 사격 교리는 합리적인 가정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탄약을 아끼고 짧게 끊어 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거리에서 명중을 확실히 노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59경 브라우닝 M2 기관총은 훌륭한 무기였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고 강력하며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사수 위치에는 제한된 탄약이 지급되었습니다. B-7의 후방 사수는 총당 약 500발, 총 1000발의 탄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들어온 전투 보고서에서는 일관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사수들은 전투기가 300에서 400야드 이내로 접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총알을 명중시키려 노력하며 사격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들은 그들을 도륙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폭격기 편대의 몸짓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공황이 시작되는 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어 사격이 난잡하고 필사적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무자비하게 이용했습니다. 보통의 후방 사수는 BF-109가 자신에게 급강하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행동이 심장 박동처럼 짧은 순간으로 압축되는 접근 속도였습니다. 사수에게는 단 3초의 사격 시간만 주어졌습니다. 3초 안에 조중형에서 목표를 찾아야 했습니다. 각속도를 추적하고 편향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격 원뿔의 일부가 전투기의 비행 경로와 교차하기를 기도해야 했습니다. 전투기가 자신을 지나가거나 자신의 항공기가 산산조각 나기까지 3초였습니다. 하사 벤자민 워너는 이 방정식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많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이 죽는 것을 보며 이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워너는 24살이었습니다. 그는 캔자스의 밀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마론강 바닥에서 그에게 물사의 사냥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전투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쓴 훈련 매뉴얼이 놓쳤던 부분이었습니다. 공중사격에서 문제는 근거리 정확도가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기계적인 것만큼이나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수가 마지막 가능한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인간 본성은 행동 전에 확실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확실성을 가질 때쯤에는 이미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워너가 오리 사냥에서 배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새가 완벽하게 위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격 패턴을 만들어서 목표물이 그 안을 날아가도록 강제합니다. 목표물이 있는 곳을 조준하지 않습니다. 목표물이 있을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납탄으로 채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찍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고 생각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임박한 죽음의 원초적인 공포가 모든 합리적인 사고를 단락시키기 전이어야 합니다. 1943년 1월 17일 아침, B-7 폭격기 편대는 마지막 연합군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야크트게 슈바더 53의 사냥터로 진입했습니다. 이때 원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시 방향 고고도에 적기가 나타났다는 경고가 왔을 때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탑을 최대 고각으로 돌리고 조중영을 통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높은 푸른 하늘에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5마일 떨어져 있었고 포식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제외하면 새처럼 보일 수도 있는 작은 점들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두 정의 59경 기관총이 포효하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탑은 그 산업적인 폭력으로 진동했습니다. 예광탄은 길고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주황색 반딧불이 허공으로 상승하는 듯했습니다. 이 거리, 거의 3,000야드에서는 실제로 전투기를 맞출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총알은 최대 유효 사거리에 도달하는데 7초가 걸렸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며 속도가 저하된 채 도착했을 것입니다. 설령 목표물을 찾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훈련 매뉴얼과 모든 숙련된 전투 사수는 이를 탄약 낭비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초보자의 실수이자 공황 사격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어는 그들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8대의 BF-109는 표준 공격 방식대로 급강하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목표를 선정했고 협동적인 후방 공격을 위해 2개의 편대로 나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격 방식으로 수많은 폭격기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갑자기 눈에 보이는 예광탄의 벽 속으로 날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3,000야드 거리에서는 예광탄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느렸습니다. 불타는 철사처럼 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주황색 선들이었습니다. 그 심리적인 영향은 즉각적이고 심오했습니다. 공격 편대를 이끌던 하우프트만 프리드리히 밀러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예광탄을 보았습니다. 그의 뇌는 자동적으로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이 폭격기의 후방 사수가 미쳤거나 밀러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광탄은 그 기하학적인 공간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총알이 초당 2,800피트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수렴의 방정식은 갑자기 불확실해졌습니다. 표준 교리는 유효 사거리 이내에 들기 전까지 방어 사격을 무시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 기동 중일 때였습니다.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고 공격보다는 접근의 심리적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사격이었습니다. 밀러는 왼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의 편대원 4대의 전투기가 뒤를 따랐습니다. 무전으로 그의 편대원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밀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편안했던 공격의 기하학적 형태가 시작되기도 전에 흐트러졌다는 것을 알 뿐이었습니다. 스피릿 오브 세크라멘토 안에서 원어는 전투기들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조준점을 조절하고 계속 사격했습니다. 이제 그는 4초에서 5초간 긴 연사를 퍼부었습니다. 총열이 뜨거워지고 사용된 탄피는 발밑에서 동색의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는 권장 속도의 3배로 탄약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15초 만에 그는 대부분의 후방 사수가 전체 교전에서 소모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탄약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들은 여전히 2,000야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던 BF-109 두 번째 편대 또한 예광탄의 장막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리더인 오버로이트난트 한스 슈로에더는 83대의 격추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상공, 프랑스 상공, 영국 상공에서 비행했습니다. 그는 2번 격추당했으며 목에 기사, 철십자장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폭격기 사수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허공의 탄약을 낭비하는 난잡한 공황 사격도 알았습니다. 전투기가 사격 공격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예측 가능한 움찔거림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후방총은 여전히 사격 중이었습니다. 명중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사격했지만 심리적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슈로에더는 그의 접근 경로가 느리고
떠다니는 듯한 예광탄과 교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의식적인 마음이 그 결정을 인지하기도 전에 그의 손은 조종간에 미세한 수정을 가했습니다. 공격 계획이 손상되었습니다. 사격을 준비할 시간을 가진 깨끗한 급강화 공격 대신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회피하고 기동하며 방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을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원어는 그것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투기 편대는 개별 전투기로 흩어졌습니다. 각 전투기는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전술을 치명적으로 만들었던 통일된 대형이 깨졌습니다. 그는 정밀함보다는 넓은 범위를 목표로 하늘의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금속탄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호흡은 안정적이었고 손은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직전이 바로 힘을 발휘할 때였습니다. 적에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방어적인 위치에서도 주도권을 주었습니다. 심리적 혼란은 물리적 충격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1500야드 거리에서 전투기들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선회할 수 없었습니다. 후방사수는 공기를 벌집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8대의 BF-109 전투기들이 미국 편대를 향해 급강하했습니다. 이에 원어는 전술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는 조준했습니다. 그는 사격을 3초 간격으로 짧게 끊었습니다. 개별 목표물을 조중형으로 추적했습니다. 조준선이 기하학적인 계산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편향과 접근 속도를 조정했습니다. 그의 유효 사정거리인 800야드 안으로 첫 번째 BF-109 전투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전투기는 원어가 수술처럼 정밀하게 발사한 0.509경 탄환의 물줄기 속으로 곧장 날아들었습니다. 전투기의 캐노피는 반짝이는 파편으로 폭발했습니다. 그 전투기는 뒤집힌 채 떨어져 나갔고 연기 흔적을 남겼습니다. 전투기들이 공격 급강하를 시작한 지 7초가 지났습니다. 원어는 첫 번째 격추를 기록했습니다. 약간 위에서 왼쪽으로 접근하던 두 번째 전투기는 600야드 거리에서 원어의 사격을 받았습니다. 두 발의 탄환이 엔진 덮개에 명중했습니다. 한 발은 냉각 시스템을 관통했습니다. 클리콜이 흰색 증기 흔적을 남기며 뒤로 흘렀습니다. 조종사는 공격을 중단하고 선회했습니다. 그는 기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사막에 착륙해야 할지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이탈했습니다. 11초가 흘렀습니다. 근접 전투의 혼돈은 시간을 끊임없는 현재로 압축시켰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순수한 반응으로 흐려졌습니다. 원어의 포탑은 유압으로 정밀하게 회전했습니다. 그의 몸은 의식적인 생각을 우회하는 경로를 통해 정보를 흡수했습니다. 이 정보에는 캐노피에 비치는 햇빛의 각도와 전투기의 다음 움직임을 나타내는 특정 선회 곡선이 포함되었습니다. 편대 내 다른 폭격기들의 예광탄은 전투가 벌어지는 3차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총은 이제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총열 교체는 잊었고 열 경고는 무시되었습니다. 모든 탄환은 사냥꾼과 사냥감의 교차 기하학 속으로 보내지는 기도였습니다. 두 대의 BF-109 전투기가 세크라멘토의 정신외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이것은 방어 사격을 분산시키고 적어도 한 대의 전투기가 깨끗한 사격 기회를 얻도록 보장하는 고전적인 협공이었습니다. 원어는 즉각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약간 더 가까운 오른쪽에 있는 전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그 전투기의 비행 경로에 사격을 퍼부어 조종사가 급선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BF-109 전투기의 날개는 사격을 피하려 아래로 기울었습니다. 이 기동으로 전투기는 치명적으로 에너지를 잃는 수평 미끄럼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전투기는 폭격기의 꼬리 아래로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약해졌습니다. 편대 내 다른 항공기들의 3명의 사수가 그 전투기의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그 전투기는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서진 장난감처럼 파편들이 허공을 가로질러 떨어졌습니다. 원어의 선택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협공의 두 번째 전투기는 공격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전투기 기수에 장착된 30mm 기관포가 발사되었습니다. 무거운 포탄들이 B-17 폭격기의 동체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조종사의 각도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접근했습니다. 편대원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의 접근 벡터는 흐트러졌습니다. 원어는 또한 계속되는 예광탄을 즉시 그에게 다시 집중했습니다. 기관 포탄은 폭격기 동체 바로 아래를 통과했습니다. 그 전투기는 폭격기를 지나쳤습니다. 속도가 너무 높았고 공격 대형은 망가졌습니다. 전투기가 스쳐 지나갈 때 폭격기 아래 볼 포탑 사수가 편향 사격으로 그 전투기를 맞췄습니다. 이 사격은 전투기의 꼬리 부분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회복 불가능한 수평 스핀에 빠졌습니다. 18초가 지났습니다. 4대의 전투기가 격추되거나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독일 편대에서는 공포가 혈관에 얼음물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폭격기 편대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수들은 겁을 먹고 부정확하며 공격성과 속도로 쉽게 제압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후방 사수는 이미 죽음을 받아들이고 모두를 데려가기로 결정한 것처럼 싸웠습니다. 무전 규율은 깨졌습니다. 조종사들은 스트레스로 긴장된 목소리로 서로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통일된 공격은 개별적인 생존 결정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원어의 탄약 카운터는 바닥을 향해 빠르게 돌았습니다. 그의 총은 과열되어 총열은 낮에도 보이는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사용된 탄피에 의해 손상된 라인에서 유아뷰가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진동으로 인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발사했습니다. 전투기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여전히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반응은 그들을 먼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BF-109 전투기 한 대가 거의 바로 뒤에서 접근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위치였습니다. 사수에게 최소한의 시간과 가장 작은 목표물을 제공하는 접근 각도였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훈련 영상에서 이런 접근을 100번도 넘게 보았습니다. 그가 생존했던 22번의 임무에서 잠들기 전 순간에도 이를 시각화했습니다. 그의 눈이 목표물을 확인하기도 전에 손이 움직였습니다. 포탑은 중앙축으로 회전했고 총은 약간 아래로 기울었습니다. 전투기는 이미 공격에 전념했습니다. 공격을 하지 않고는 급강해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강화 각도가 가팔랐습니다. 원어는 한 박자를 기다리며 추적하고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발사했습니다. 사격은 완벽했습니다. 30발, 어쩌면 40발의 탄환 중 적어도 6발이 전투기에 명중했습니다. BF-109 전투기의 프로펠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엔진은 멈춰 섰습니다. 시속 400마일이 넘는 속도로 비행하던 그 전투기는 중력과 운동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탄도 물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크라멘토의 정신호 꼬리에서 50피트 이내로 지나갔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원어는 금이 간 캐노피 뒤 조종사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종사의 손이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조종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도 보았습니다. 그 전투기는 곤두박질치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아래 구름층으로 추락하기 전에 공기 역학적 힘으로 인해 부서졌습니다. 27초가 지났습니다. 6대의 전투기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원래 8대 중 남아있던 2대의 BF-109 전투기들은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선회하여 고도와 거리의 안전을 찾아 급강하했습니다. 무정에서 하우프트만 윌러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왜 공격이 실패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편대는 폭풍 속 낙엽처럼 하늘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리를 따랐고 수백 대의 연합군 폭격기를 격추시켰던 전술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명의 후방 사수에게 패배했습니다. 그 사수는 매뉴얼에 따르면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더 깊은 논리에 따르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교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4대의 BF-109 전투기가 더 있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공격 동안 고도를 높이고 있던 별개의 편대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편대를 향해 급강하했습니다. 이 조종사들은 아래의 혼란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생각했던 전투기들이 부서지고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존중하며 접근했습니다. 먹이가 때로는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포식자의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원어의 탄약은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총열은 손상되었습니다. 한 총열은 열로 인해 약간 휘어져 정확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산소 시스템에 어딘가 누출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도가 두통처럼 의식을 압박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포탑 플렉시글라스 돔은 근접 피격으로 인해 금이 갔습니다. 부서진 아크릴의 거미줄 모양 균열이 그의 시야를 왜곡했습니다. 그럼에도 전투기들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마도 총당 50발의 탄환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짧은 사격을 위한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절제한다면 3번의 사격도 가능했습니다. 접근하는 전투기들은 이번에는 영리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분산하여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그의 주의와 사격을 분산시키려 했습니다. 원어는 전투의 가장 오래된 논리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두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전투기들보다 약간 앞서 날아오는 BF-109 전투기가 원어의 모든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 전투기는 경험과 계급을 암시하는 자신감으로 비행했습니다. 그는 다른 전투기들을 무시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폭격기를 향해 접근하기 시작하는 예광탄도 무시했습니다. 내부 통신망에서 경고와 지시를 외치는 목소리도 무시했습니다. 그는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선두를 추적했습니다. 조중영이 계산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기하학적 정렬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마지막 실질적인 사격을 발사했을 때 그것은 전투 중인 사수라기보다는 사격장의 명사수 같은 침착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총에서 28발, 총 56발의 탄환이 발사되었습니다. 피복된 발사체들은 초당 2800피트의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그것들은 공간의 한 교차점으로 향했습니다. 전투기가 현재 방향과 속도를 유지한다면 1.3초 후에 그곳에 있을 지점이었습니다. BF-109 전투기 조종사는 예광탄을 보고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신경계는 인지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의 손이 조종관을 움직일 때쯤에는 이미 총알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의 왼쪽 날개는 뿌리 부분에서 폭발했습니다. 여러 발의 대구형 탄환이 주 날개부에 명중하면서 날개가 뜯겨 나갔습니다. 그 전투기는 급선회하며 뒤집혔습니다. 원심력으로 조종사는 좌석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막을 향해 길고 곤두박질치는 추락을 시작했습니다. 원어의 총은 침묵했습니다. 탄약은 바닥났습니다. 총열은 얼어붙는 공기 속에서 식으면서 씩씩거리고 핑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포탑에 앉아 손을 여전히 손잡이에 올린 채 남아있는 세 대의 BF-109 전투기들이 공격을 중단하고 선회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폭격기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채 7대의 전투기를 잃었습니다. 몇 대는 손상되었지만 모두 여전히 비행 중이었습니다. 계산은 역전되었습니다. 방정식은 바뀌었습니다. 31초가 지났습니다. 7대의 확인된 격추와 4대의 손상 또는 퇴각 유도였습니다. 한 명의 후방 사수, 하나의 위치, 매뉴얼이 하지 말라고 한 모든 것을 하는 하나의 결정이었습니다. 편대가 기지로 돌아왔을 때 원어의 총열은 너무 손상되어 항공기가 다시 비행하려면 교체해야 했습니다. 세크라멘토의 정신호 조종사가 사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후방사수가 과도한 속도로 탄약을 소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표준 사격 교리를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 전투기 공격을 단독으로 격퇴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교전에서 7대의 확인된 공중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폭격기 방어 사수로서 기록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원어를 신문한 정보 장교들은 그의 전술을 설명해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힘의 순간이 위기 중이 아니라 위기 전이라고 믿었습니다. 심리적 혼란은 전력 증강이었습니다. 적에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방어적인 위치에서도 그에게 주도권을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교본이 자신이 직면했던 것을 결코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썼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 교본은 틀렸다고 보았습니다. 2주 이내에 워너의 전투 보고서는 전군의 모든 폭격기 그룹에 배포되었습니다. 한 달 이내에 그것은 영국에 있는 제8공군 본부에 도달했습니다. 1943년 3월까지 방어 사격 교리에 대한 새로운 전술 지침이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침은 적 전투기를 최대 유효 사거리에서 교전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탄약 보존보다 공격 프로필 교란을 우선시했습니다. 심리적 영향과 효과적인 사격 시간 증가를 위해 더 높은 탄약 소모율이 수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 전략 폭격 작전에 파급되었습니다. 기다리고, 보존하고, 근거리에서 짧고 정밀하게 사격하도록 훈련받았던 사수들은 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800에서 1000야드 거리에서 사격을 시작하고 더 길게 사격하며 파괴보다 교란을 우선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탄약 적재량은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훈련 프로토콜은 확장된 사거리에서의 공격적인 사격을 강조했습니다. 조중영은 6개월 전에는 낭비적이라고 여겨졌을 교전 매개 변수에 맞춰 재보정되었습니다. 통계적 효과는 측정 가능했고 심대했습니다. 1943년 여름까지 유럽에서 폭격기 손실률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격추된 전투기대 손실된 폭격기의 비율은 대등한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폭격기에게 유리하게 변했습니다. 비교적 예측 가능한 미군의 방어 전술에 익숙해져 있던 루프트바페 조종사들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전투기들이 공격을 조직하는 중에도 발포를 시작하는 폭격기들이었습니다. 이 폭격기들은 하늘을 제압 사격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전투기들은 끊임없이 회피해야 했고 접근 경로가 흐트러졌습니다. 공격 방정식의 편안한 확실성은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독일의 전투 보고서는 점점 더 좌절감을 드러내는 용어로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무모하고 과도한 방어 사격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폭격기들이 탄약을 낭비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협력 공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루프트바페의 대응은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빠른 속도의 접근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방어 사격 거리 밖에서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후방 사수에게 노출을 최소화하는 정면 공격도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적응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는 점진적으로 소모전의 균형을 폭격기에게 유리하게 바꾸었습니다. 참모병장 벤저민 워너는 1943년 8월에 임무를 마치기 전 32번의 임무를 더 수행했습니다. 그는 용맹에 대한 두 번째로 높은 군사 훈장인 특수 복무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술병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캔자스로 귀향했습니다. 튀니지 상공 23,000피트에서 배운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텍사스 라레도에 있는 사격 학교 교실에 앉아 있는 젊은이들에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의 중요성, 주도권의 힘, 방해의 심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일부는 이해했습니다. 대부분은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상공의 포탑 안에서 전투기들이 태양을 등지고 공격해 올 때까지는 말입니다. 워너는 전쟁에서 살아남아 시마론 강가의 밀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1943년 1월 17일의 사분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그는 당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운이 좋았고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다가 죽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1987년에 사망했습니다. 지역신문의 부괴는 그의 복무는 언급되었지만 세부 사항은 없었습니다. 12대의 BF-109나 그의 포탑에서 시작된 전술적 혁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군 역사 연구기관의 기록 보관소에는 그의 전투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수동 타자기로 작성된 얇은 서류 묶음입니다. 이 보고서는 한 사람이 교본이 틀렸고 생존을 위해서는 교리 너머를 생각해야 한다고 결정했을 때 일어난 일을 담담한 언어로 묘사합니다. 일부 사본의 여백에는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분석가들이 메모와 관찰을 추가했습니다. 원어의 교전이 공중사격 이론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참조도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이제 전투 상황에서의 전술, 혁신 연구에 있어 1차 자료로 간주됩니다. 그날 원어의 기억에 되풀이되었던 상징적인 물건, 잠들기 전 조용한 순간에 과거가 다시 현재가 될 때 그가 아내에게 말했던 것은 무기나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였습니다. 쌍열 59경 브라우닝 기관총이 최대 발사 속도로 발사될 때 나는 특정한 소리였습니다. 이때 동작의 순환 리듬은 지속되는 천둥처럼 하나의 연속적인 포효로 흐려졌습니다. 그 소리는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방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뒤에서 다가오는 죽음이 그에게 닿기 전에 납의 벽을 뚫고 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쟁 후 몇 년 동안 그 소리는 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공포는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의 진술이었습니다. 워너가 공중전 교리를 바꾸는 데 사용했던 59경 브라우닝 M2 기관총은 분명히 미국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존 브라우닝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몇 년 동안 설계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를 거쳐 세련되고 완벽해졌습니다. 상상력을 압도할 만한 엄청난 양으로 대량 생산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 산업은 거의 300만 정의 기관총을 생산했습니다. 이것들은 항공기 탱크 선박 그리고 지상 차량에 장착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하며 정확했습니다. 그것들은 미국의 산업 역량을 대표했습니다. 즉, 항상 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아낌없이 심지어 낭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하게 물건을 만드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워너가 최대 사거리에서 발사하여 심리적 효과를 추구하며 탄약을 낭비하기로 한 결정은 그러한 낭비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제한된 기관포 탄약을 실었습니다. 30mm 기관포에는 아마 60발 정도였습니다. 20mm 총에는 200발 정도였습니다. 모든 발사는 중요했습니다.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독일 전술 교리에 포함되었습니다. 전쟁의 병참은 경제성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폭격기들은 방어 위치에 걸쳐 10,000발의 59경 탄약을 싣고 비행했습니다. 그들은 일찍 그리고 자주 발포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괴하기보다는 제압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한 발의 정확한 사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위해 20발을 소모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산업 기계는 단순히 20발을 더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워너의 결정을 형성한 물질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풍요로운 위치에서 싸웠다는 무의식적인 이해가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낭비가 허용된다는 이해였습니다. 미국식 전쟁 방식이 압도적인 물질적 우위의 기반 위에 건설되었다는 이해였습니다. 그러나 워너의 혁신은 단순히 탄약 소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워너 자신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적 이상을 반영하는 더 깊은 원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개인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교리는 경전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위험에 직면한 하급 인원도 상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적응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할 권한이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전술적 정통성에 대한 엄격한 고수와 소수의 고도로 숙련된 에이스에 의존하는 루프트바페가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술 혁신의 민주화였습니다. 캔자스 출신의 한 병장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신뢰받았기 때문에 공중전 이론을 혁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워너가 튀니지 상공에서 교전한 후에도 유럽 상공의 전략 폭격 작전은 거의 2년 더 계속되었습니다.
5만 7천 명의 연합군 공군 병사들이 그 작전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제3제국의 산업 중심지 상공에서 격추되었습니다. 전략 폭격의 도덕적 계산은 오늘날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도시 파괴와 민간인 사상자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폭격 작전에 투입된 자원이 다른 곳에 더 잘 사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각 세대가 스스로 답해야 할 정당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워너가 1943년 1월 17일에 보여준 전술적 진실은 더 큰 작전의 도덕적 모호성을 초월합니다. 그는 방어적인 위치에서조차 지능적인 공격성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심리적 효과가 물리적 효과만큼 결정적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위기 직전의 순간에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개인의 혁신이 중요하며 교리의 한계를 넘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어진 공식을 거부하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공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전쟁 후 수십 년 동안 제트 전투기와 미사일을 통해 공중전이 발전하면서 기술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자동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워너가 발견했던 근본적인 원칙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먼저 행동할 수 있는 편, 적의 결정 주기를 방해할 수 있는 편, 행동보다는 반응을 강요할 수 있는 편이 유리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것을 적의 우다 루프 안으로 들어간다고 불렀습니다. 이는 관찰, 지향, 결정, 행동을 의미합니다. 워너는 그런 용어나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오리 사냥을 통해 목표물이 완벽한 위치에 오기 전에 쏘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완벽함은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이 당신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트위니지 상공에서의 사분은 아마도 워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분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자신이 아내를 만난 순간, 자녀의 탄생, 농장 대출금을 갚은 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분은 그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외부로 파급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공중전의 공식 역사에서 각주로 나타납니다. 소모전과 산업 역량이라는 더 넓은 서사에서 통계적 변칙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젊은이들이 훈련받는 방식, 항공기가 무장되는 방식, 전술이 작성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조차 모르는 생명들을 구했습니다. 그들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전투기들이 그 대신 돌아서서 그 화력의 장막을 뚫고 들어오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캔자스의 겨울 아침, 해가 밀밭 위로 떠오르고 서리가 그루터기 위에서 반짝일 때 워너는 60마일 떨어진 공군 기지에서 제트기의 먼 소리를 가끔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가 겪었던 전쟁의 프로펠러 항공기와는 달랐습니다. 더 날카롭고 더 격렬했으며 왕복 엔진의 규칙적인 맥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그에게 무언가를 상기시켰습니다. 손에 쥐었던 포탑 제어 손잡이의 느낌, 그리고 9명의 다른 생명의 책임감이 그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신경 경로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제트기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듣다가 그날 해야 할 일로 돌아갔습니다. 콤바인 정비, 울타리 수리 등 농부의 삶을 규정하는 끝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그 안에서 충돌 없이 공존했으며 각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이 요구하는 바를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필요했는지 낭비였는지, 영웅적이었는지, 단순한 생존이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그는 다만 죽음이 날개와 금속을 타고 다가올 때 자신에게 가장 큰 생존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싸우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수학에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유일한 계산이었습니다. 1943년 1월 17일 트위니지 상공에서 추락한 12대의 BF-109들 안에는 수년간의 전투 경험이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살아남지 못했을 때 생존했던 조종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전술 항공의 정점을 대표했습니다. 그들의 손실은 단순히 12대의 항공기와 12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루프트바페에게 남은 시간 동안 결코 완전히 대체될 수 없는 경험과 기술의 손실이었습니다. 훈련용 연료가 부족해지고
연합군 공군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잃어버린 각 베테랑 조종사는 불타는 도서관이자 지식의 보고가 지워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또한 원어의 유산의 일부였지만 그가 생각하기에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가 죽인 사람들은 추상적인 존재나 목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희망과 기억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그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본질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스스로 살아남으려 노력하는 다른 이들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도덕적 입장은 없었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곳도 없었습니다. 원어는 이것을 이해했고 그것과 함께 살았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기억의 개인적인 방에 그것을 간직했습니다. 참모병장 벤저민 워너의 삶에 해가 저물고 1943년의 그 겨울날이 점점 더 먼 기억으로 압축되면서 그가 복무했던 공군은 그가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진화했습니다. 대규모 방어 화력에 의존했던 폭격기 편대는 음속보다 빠르게 비행하는 제트기로 바뀌었습니다. 유관 사거리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정밀 탄약이 등장했습니다. 전투를 회피하는 스텔스 항공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워너가 자신의 전쟁을 치렀던 외로운 유리 거품인 후방 포탑은 구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중전 진화의 특정 순간을 보여주는 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원칙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은 수동적인 방어를 이깁니다. 심리적인 혼란은 작전상 우위를 만듭니다. 교리에 기반한 시스템에서도 개인의 주도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진실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른 기술을 통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논리는 여전히 지속됩니다. 이는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중요한 점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워너의 이야기는 단지 공중전이나 전술적 혁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이 정해진 각본을 거부하는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교리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순간입니다. 확신이 아닌 필요에 의해 행동하고 그 행동으로 인해 모든 후속자들에게 가능성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드뭅니다. 전쟁과 역사의 거대한 기계 속에서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싸우고 살아남는 방식의 느린 진화로 축적됩니다. 개인의 행동과 집단적 결과 사이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튀니지 상공에서의 4번의 짧은 시간은 한 사람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그들 자신도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 선택은 즉각적인 인식을 훨씬 넘어서는 파급 효과를 일으키며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워너의 교전이 보여준 더 깊은 진실입니다. 초기 교전과 제압 사격이 전투기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는 패배를 피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망적이라고 정의하는 순간에도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행동이 자살처럼 보일 때도 행동하여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세크라멘토 정신은 그 1월 이후 47번의 임무를 더 수행했습니다. 1944년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 알루미늄으로 해체되었습니다. 물리적인 구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워너를 전술혁명의 순간으로 이끌었던 그 항공기는 처음 만들어졌던 원자재로 다시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항공기, 자동차, 조리 도구 등으로 재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꼬리 포탑에서 내려진 결정들, 즉 공중전을 영원히 바꾼 4번의 짧은 시간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훈련 매뉴얼과 전술 지침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후 보고서와 역사적 분석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죽음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올 때 싸우는 방법에 대한 축적된 지혜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캔자스에 사는 한 나이든 농부의 조용한 기억 속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1월의 어느 추운 아침, 하늘이 수정처럼 푸르고 공기에서 금속과 얼음 맛이 날 때였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항공기의 비행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거부하고 싸웠던 기분을 기억했습니다. 공허함 속에 적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허공에 총을 쏘았던 기분을요. 불가능한 선택을 하고 결국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기억이었습니다. 그 아침마다 그는 들판에 서서 비행운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이 다시 깨끗하고 텅 비어버릴 때까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4번의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을 바꾸었고 그 4번의 짧은 시간이면 충분했다는 지식을 항상 지니고 있었습니다.